2009년 마다가스카르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때문이었죠. 인도양의 거대한 섬나라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수만 명의 성난 군중이 수도 안타나나리보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놈들은 도둑이다. 우리 땅에서 당장 나가라. 그들의 구호는 하늘을 찔렀고 돌과 화염병이 난무했습니다. 대통령궁 앞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100여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은 망명을 떠나야 했고 한국은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현지에 있던 한국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쳐야 했죠. 그런데 25년 지금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주제가가 거리에 울려 퍼지고 한국을 쫓아냈던 그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고요. 도대체 15년 동안 인도양의 파도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증오의 땅에서 어떻게 기적의 우정이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앙드리아나 라자피망가라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이에요. 지금은 32살이 됐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2009년에는 16살 소년이었습니다. 그해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제 형이었습니다. 2009년 초 마다가스카르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죠. 솔직히 그전까지 저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 로지스틱스라는 한국 회사가 우리나라 땅을 빼앗아간다는 소식이었어요. 130만 헥타르, 99년 동안 무상으로요. 130만 헥타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의 절반이에요. 서울 면적의 20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한국이 공짜로 가져간다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땅을 일구며 살았죠. 그 땅이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이 미쳤나? 우리 땅을 공짜로 가져가겠다고. 이건 식민지배나 다름없어.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우리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조상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곳이죠. 프랑스 식민지배를 겪으면서 땅을 빼앗긴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외국인이 땅을 가져간다니. 사람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라벤은 당시 21살이었어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열혈 청년이었죠. 형은 시위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아버지도 동의했어요. 나도 데려가라. 제가 졸랐습니다. 16살이면 충분히 어른이라고요. 2009년 1월 어느 날, 저는 형과 함께 수도 안타나나리보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 버스로 8시간을 달려야 하는 먼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형이 말했습니다. 앙드리아나,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거야. 형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5월 13일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내 땅을 돌려달라. 한국 기업은 물러가라. 라발로마나 대통령은 매국노다. 목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형은 시위대 앞줄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형이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식민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피로 지킨 이 땅을 외국인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시위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형의 목소리가 그날 마지막이 될 줄은요. 광장의 열기 속에서 저는 그저 흥분해 있었습니다.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형의 말이 진짜라고 믿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날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 땅을 원하는지, 그 계약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정치인들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저 아버지가 분노하니까, 형이 시위에 나가니까 따라갔을 뿐이에요. 16살 소년에게 국제 정치는 너무 어려운 거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적이라는 것. 형을 빼앗아간 원수라는 것. 그 증오를 가슴에 품고 저는 1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증오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는데도 15년이 걸렸습니다. 시위는 며칠째 계속됐습니다. 광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있었죠. 형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형 곁에 붙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라는 형의 말을 듣지 않았죠. 시위대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취소하라. 대통령은 물러나라. 라발로마나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라고 불렀죠. 협상은 결렬됐고 긴장은 점점 고조됐습니다. 야당 지도자 라조엘리나가 시위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34살의 젊은 정치인이었죠.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연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이 계약은 매국 행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군중이 환호했죠. 그날은 시위가 시작된 지 보름쯤 됐을 때였어요. 라조엘리나가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궁으로 행진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붙어 있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길은 좁았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앞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형이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연속으로 3발. 저는 그게 총소리인 줄 처음엔 몰랐어요. 폭죽 터지는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비명이 터져나왔죠. 형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엎드려, 앙드리아나. 형의 몸이 저를 덮쳤어요.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너무 밀집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총성이 멎었습니다. 형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 일어나. 제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형의 등에 손을 댔더니 뭔가 축축했습니다. 피였어요. 형의 피. 형의 몸을 뒤집었습니다. 형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초점이 없었죠. 형, 안 돼.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은 저를 감싸다가 총에 맞은 거였습니다. 제 대신 죽은 거였어요. 그날 100여 명이 죽었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형도 그 중 하나였죠. 정부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거였어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에게요. 학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위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세졌죠. 학살에 분노한 시민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군부 일부가 라조엘리나 편으로 돌아섰어요. 결국 라발로마나 대통령은 쫓겨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죠. 라조엘리나가 새 정부의 수반이 됐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는 것이었어요. 기자회견에서 그가 선언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땅은 단 한 평도 외국인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대우와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 순간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짐을 쌌어요. 한국인들이 떠났죠. 사람들은 동양인만 보면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땅도둑, 침략자, 제국주의자. 한국이라는 이름은 저주가 됐어요. 저는 형의 장례를 치르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안아주었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형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형의 무덤 앞에서 저는 맹세했어요. 한국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형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고. 16살 소년의 맹세였습니다. 그 맹세를 품고 저는 이를 악물며 살았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가 갈렸죠. 그런데 운명은 참 기묘한 겁니다. 2년 뒤 저는 한국 사람에게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형을 죽인 나라 사람에게요.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형이 죽고 2년이 흘렀습니다. 2011년 저는 18살이 됐어요. 하지만 제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학교는 중퇴했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었죠.
그냥 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형이 없는 세상은 색깔이 없었어요. 모든 게 회색빛이었죠. 우리 마을 아날라마장가는 수도에서 차로 8시간을 달려야 나오는 오지였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면 비포장 흙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우기가 되면 그 길마저 진흙탕으로 변해서 마을은 완전히 고립됐죠. 병원도 없고 학교도 변변치 않고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을 증오했어요. 아니, 증오가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형을 잃은 후로 아버지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 저놈들만 아니었으면 라베가 살아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은 우리 가족의 원수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양인만 보면 돌을 던지거나 욕을 퍼부었어요. 실제로 동양인이 마을에 올 일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지나가는 중국인 상인들이 봉변을 당하기도 했죠. 그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당시 우리에게 동양인은 다 똑같았습니다. 다 한국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해 우기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비가 몇 주째 내렸어요. 밭에 나갈 수도 없었죠. 저는 집 안에 갇혀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 생각이 많이 났어요. 형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을 거예요. 형의 꿈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 그 꿈은 광장의 총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서 열이 났고 관절마다 쑤셨죠. 말라리아 증상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말라리아는 흔한 병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기도 하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마를 만졌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어떡하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무당을 불러야겠다. 우리 마을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가려면 차로 4시간은 가야 했는데 우기에는 길이 끊겨서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면 무당을 찾았습니다. 무당 라코토아리소와 장로가 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죠. 장로는 제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조상신이 노하셨다. 굿을 해야 한다. 그날 밤 우리 집 마당에서 굿이 열렸습니다. 장로가 주문을 외우고 북을 치고 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어요. 하지만 저는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이 더 올랐어요. 40도를 넘어섰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이 보였어요. 형이 나타났습니다. 형이 손짓하며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리 와, 앙드리아나. 형이 있는 곳으로 와. 저는 형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라베도 잃었는데 앙드리아나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무당장로가 다시 굿을 했습니다. 더 큰 재물이 필요하다며 소를 한 마리 더 잡았어요. 우리 집에 있는 소가 2마리뿐이었는데 둘 다 잡은 거였죠.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악화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죽음이 가까워지면 미리 수의를 준비하거든요. 어머니가 울면서 하얀 천을 꺼냈어요. 그때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동양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사람이래. 의사라는데. 마을 사람들은 경계했어요. 한국 사람이 여기는 왜 온 거야?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국인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을 잃고 저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어머니를 움직인 거였어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한국놈한테 무릎을 꿇어.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표정이었죠. 그 한국인 의사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인 의사의 이름은 이재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분은 2009년 쿠데타 이후에도 마다가스카르를 떠나지 않은 거의 유일한 한국인이었어요. 다른 한국인들이 모두 도망칠 때 그분은 오히려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의료 혜택이 전혀 없는 곳을 찾아서요. 이재훈 의사가 제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누군가 제 이마를 만지는 걸 느꼈어요. 시원한 손이었습니다. 열이 높군요. 말라리아 같습니다. 바로 처치해야 해요. 낯선 언어가 들렸어요. 통역하는 목소리도 들렸죠. 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한국놈이 내 아들한테 손 떼는 건 못 봐. 이재훈 의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처치하지 않으면 아드님이 위험합니다. 뇌까지 감염이 퍼질 수 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앙드리아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의사라잖아요. 무당굿으로는 안 되잖아요. 라베도 잃었는데 앙드리아나까지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을 죽인 나라 사람에게 아들을 맡기라니.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저는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살려만 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재훈 의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약품과 주사기를 꺼냈어요. 해열제와 항말라리아제를 투여하겠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분이 제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따끔했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제 몸을 닦아주었죠. 그분은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1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약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아버지는 방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한국 사람이 저 집에 있대. 대체 뭘 하는 거야? 새벽녘이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제 몸이 식기 시작한 거예요. 열이 내려갔습니다. 40도가 넘던 체온이 38도로 다시 37도로 떨어졌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천장이 보였어요. 물. 제가 말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거든요. 이재훈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을 먹여줬어요. 괜찮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살았다. 우리 아들이 살았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지? 낯선 동양인이 내 앞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했죠. 한국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나를 살린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당 장로가 들어왔습니다. 장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흘 동안 굿을 해도 낫지 않던 아이가 하룻밤 만에 살아났으니까요. 장로가 이재훈 의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요? 이재훈 의사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의사입니다. 말라리아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조상신의 노여움이 아니라 모기가 옮기는 병입니다. 장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을의 권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며칠간 이재훈 의사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체온을 재고 약을 주고 회복 상태를 확인했어요. 저는 그분을 경계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분이 말을 걸어도 고개를 돌렸어요. 고마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이 주일쯤 지나서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재훈 의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다 나은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모기장 안에서 자고 고인 물 근처는 피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재훈 의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 마을에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든 아프면 오세요.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아픈 사람은 다 치료합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어요. 한국 사람이 나를 살렸다. 형을 죽인 나라 사람이.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몸은 나았지만 마음은 낫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형을 죽인 나라 사람에게 목숨을 빚지다니.
이게 대체 무슨 아이러니란 말입니까?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마음속에서도 뭔가 꼬였겠죠. 아들을 살려준 건 고맙지만 그게 한국 사람이라는 게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증오하며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니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마법사가 있대. 무당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대. 처음에는 두려움 섞인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어갔죠. 이재훈 의사의 이동진료소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마을 근처를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에 의료 장비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치료하는 거였어요. 1년에 이동거리가 지구 한 바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어느 날 저는 몰래 그분의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말을 걸 용기는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봤죠. 진료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아는 엄마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 상처난 아이들. 다들 한국 의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재훈 의사가 환자들을 한 명씩 진료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렸죠. 통역사가 옆에서 도왔지만 그분도 간단한 마다가스카르어는 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뭐라 천천히. 그분이 겁먹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어였어요. 한 할머니가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재훈 의사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소해. 감사합니다. 이재훈 의사가 웃으며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형을 죽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 맞는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이재훈 의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형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형이라면 저 한국 의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형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위에 나갔던 거고요. 하지만 형은 또한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대학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공부했거든요. 형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미워하는 게 맞는지 따져봤을 거예요. 이재훈 의사 같은 개인까지 미워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형처럼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마친 시골 청년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냥 미워하는 게 편했습니다. 한국을 미워하면 형의 죽음에 이유가 생기니까요. 누군가를 탓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재훈 의사한테 가서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 목숨을 살려준 분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한국 사람한테 고개 숙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앙드리아나 원수 갚는다고 라베가 돌아오니.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그 한국놈한테 빚진 거 없어. 우리 아들 살린 건 조상신의 뜻이야. 저 한국놈이 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겠죠.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기엔 아버지도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형 생각을 했어요. 이재훈 의사를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분이 마을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마주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꺼지라고 해야 하나.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해 우기가 끝날 무렵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웃집 미랄리가 쓰러진 거예요. 미랄리는 7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이 초롱초롱한 귀여운 아이였어요. 저도 어릴 때 같이 놀던 동생 같은 존재였죠. 미랄리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저와 같은 병이었어요.
열이 40도를 넘어섰고 의식을 잃었죠. 미랄리 부모가 무당 장로를 불렀습니다. 장로가 구슬했어요. 사흘 밤낮을 구슬했지만 미랄리는 낫지 않았습니다. 점점 숨이 약해져 갔어요. 장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상신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 하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소. 미랄리 부모가 울부짖었어요. 미랄리 어머니가 제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앙드리아나를 살린 그 한국 의사, 어디 있어요? 제발 불러주세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재훈 의사의 진료소가 근처 마을에 와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사람을 부르러 간다고. 형의 원수나라 사람을. 미랄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앙드리아나, 부탁이야. 내가 살아난 거 다 알아. 그 의사 선생님이 살린 거잖아. 미랄리도 살릴 수 있을 거야. 제발, 제발 불러와 줘. 저는 결국 뛰었습니다. 다음 마을까지 30분을 쉬지 않고 달렸어요.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말라리아예요. 제발 와주세요. 이재훈 의사가 즉시 짐을 챙겼습니다. 안내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마을로 돌아왔어요. 미랄리 집에 도착하니 아이는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이재훈 의사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을 내렸어요. 밤새 한시도 쉬지 않고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미랄리가 눈을 떴어요. 엄마 하고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랄리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온 마을이 환호했습니다. 무당 장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재훈 의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당의 주문보다 저 한국 의사의 알약이 더 강해.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한국에서 온 마법사야.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사람들은 이재훈 의사를 부시맨 닥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의 의사, 수풀 속의 의사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재훈 의사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랄리가 안정을 되찾은 후 저는 그분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여기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잖아요. 돌 맞을 수도 있는데. 왜 떠나지 않았어요? 이재훈 의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픈 사람은 국적이 없어요. 그냥 아픈 사람일 뿐이죠. 저는 의사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저는 따졌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우리 땅을 빼앗으려 했잖아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도 형을 잃었고요. 이재훈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요. 그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대우 로지스틱스의 계약은 잘못된 거였어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남았어요. 뭔가 보상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직접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과를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변명하거나 발뺌할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안함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14년 동안 오지에서 목숨을 살리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를 살려줘서. 이재훈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형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형, 나도 모르겠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미랄리를 살린 후로 저는 종종 이재훈 의사의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분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약을 나눠주는 모습을, 아이들과 웃는 모습을요.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진료를 돕게 됐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통역사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저는 마다가스카르어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죠. 이재훈 의사가 말하면 제가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한국 사람을 돕고 있다고. 형을 죽인 나라 사람을. 그게 말이 돼. 마음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진료를 돕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팔이 부러진 것 같았어요. 이재훈 의사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팔을 살폈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건네며 안심시켰죠. 저는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형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형. 저를 감싸다 총에 맞은 형. 환각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앙드리아나 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형을 죽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형은 21살이었어요. 대학생이었다고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당신네 나라 때문에 시위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요. 제 눈앞에서요. 진료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환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재훈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형은 안 돌아와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100명을 살려도 1000명을 살려도 형은 안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요. 저한테 자꾸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말아요.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말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계속 미워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형의 죽음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미워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 일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해도 위로가 안 되겠죠. 변명도 하지 않을게요. 그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료소 바닥에요.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과할게요. 이재훈 의사가 말했어요. 제가 직접 형님을 해친 건 아니지만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형님의 목까지 제가 여기서 사람들을 살릴게요. 형님이 원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울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사과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왜 사과해요? 이재훈 의사가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사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형 생각에 울었고, 이재훈 의사 생각에 울었고, 제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어요. 19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이재훈 의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눈을 부라렸지만 이재훈 의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앙드리아나 씨, 부탁이 있어요. 저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도와달라니요, 뭘요? 진료를 도와줬으면 해요. 통역도 하고 환자 접수도 하고 간단한 처치도 배워서 할 수 있게요. 혼자서는 너무 벅차거든요. 환자는 많은데 손이 부족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요. 이재훈 의사가 말했어요. 배우면 돼요. 저도 처음부터 의사였던 게 아니에요. 앙드리아나 씨는 똑똑해요.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은 한국놈 밑에서 일 안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꺼져.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이재훈 의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결정은 앙드리아나 씨가 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다만 생각해봐 주세요. 여기 사람들에게 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분이 떠난 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어요. 설마 진짜로 가려는 건 아니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형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싶어 했죠. 형의 꿈은 결국 사람들을 돕는 거였어요.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같은 거 아닐까요? 미랄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죽어가다 살아난 아이. 제가 이재훈 의사를 데려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아이. 만약 제가 안 갔더라면 미랄리는 죽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건 형이 하고 싶어 했던 일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재훈 의사님 밑에서 일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의료보조원으로 일하겠다고요. 사람들을 도우면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미쳤어. 한국놈 밑에서 일하겠다고. 내 형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건데. 형 무덤에 가서 그 소리 할 수 있어. 저도 지지 않았어요. 형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형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같잖아요. 아버지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가. 한국놈 편에 설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어머니가 울며 말렸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세요. 앙드리아나는 우리 아들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한국 편에 서는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형의 사진. 그게 제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작은 돈주머니를 쥐어줬습니다. 조심해, 앙드리아나. 꼭 돌아와.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네, 어머니. 꼭 돌아올게요. 이재훈 의사의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앙드리아나 씨, 짐을 싸왔네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선생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이재훈 의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환영해요, 앙드리아나 씨.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해봐요. 그렇게 저는 이재훈 의사의 의료보조원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단절하고 집을 떠나서요. 대가가 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느낌이었거든요. 첫날부터 배울 게 산더미였습니다.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든요. 학교를 중퇴해서요. 이재훈 의사가 먼저 글을 가르쳤어요. 마다가스카르어 읽는 법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간단한 의학 용어를 배웠어요. 청진기 잡는 법, 체온 재는 법, 상처 소독하는 법.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의 목표가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형이 이루지 못한 꿈, 사람들을 돕는 것. 제가 대신 이루고 싶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형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형,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형이라면 이해해 줄 거지? 대답은 없었지만 사진 속 형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훈 의사의 진료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0살이 됐어요. 글을 읽을 줄 알게 됐고 간단한 처치도 할 수 있게 됐죠. 환자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앙드리아나, 오늘 열이 나는데 좀 봐줄래?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후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진료소로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하지만 고집을 꺾지 않으신다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술을 많이 드셔. 밤마다 형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셔. 내가 떠나고 나서 더 심해지셨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진료소 생활은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재훈 의사는 저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사 놓는 법, 상처 꿰매는 법, 간단한 수술을 보조하는 법. 저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어느 날 이재훈 의사가 말했습니다. 앙드리아나 씨, 당신 재능이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면 좋은 의료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즈음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앙드리아나가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한다더라. 아버지를 버리고 적국편에 붙었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환자들이 고마워하는 얼굴을 보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2015년이 됐을 때 저는 이재훈 의사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어요. 혼자서 간단한 진료도 볼 수 있게 됐죠. 이재훈 의사가 다른 마을에 가 있을 때 제가 진료소를 맡았습니다.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뿌듯했어요. 그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밭에서 쓰러지셨어. 숨을 못 쉬신대. 어떡해. 저는 즉시 약품을 챙겨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앙드리아나예요.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가라고. 한국놈 앞잡이는 보기 싫어.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 아프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발 거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무당 부를 거야. 조상신이 낫게 해줄 거야. 어머니가 울었어요. 여보, 제발. 앙드리아나가 왔잖아요. 우리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무당이 왔어요. 구술했죠. 다행히 아버지의 증상은 심각한 병이 아니라 과로와 탈수였어요. 며칠 쉬니 나아졌습니다. 저는 집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창문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 시선을 돌렸어요. 진료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증오는 너무 깊었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이, 한국에 대한 분노가 너무 깊이 박혀 있었어요. 이재훈 의사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도 언젠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풀릴 날이 올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다던데 마다가스카르까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3월이 되자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시장이 통제됐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어요. 우리 진료소도 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검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마다가스카르 전체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200명. 인구가 2,700만 명인 나라에서요. 이재훈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누가 감염됐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가리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을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어요. 옆집 사람이 기침만 해도 피했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검사 키트를 보내달라고, 의료 장비를 지원해달라고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진국들도 자기 나라 방역하기에 급급했거든요. 미국도 유럽도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버려진 거구나. 가난한 아프리카 섬나라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재훈 의사가 전화를 받고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뭔가 좋은 소식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보내기로 했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그 한국이요. 우리를 쫓아냈던 그 한국이요. 이재훈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정부가 마다가스카르에 코로나 진단 키트와 의료 장비를 보내기로 했어요. 전문가도 파견한대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1년 전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한국을 쫓아냈어요.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으며 내쫓았죠. 그런데 그 한국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우리를 돕겠다고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우리를 도와요? 우리가 뭘 해줬다고요? 이재훈 의사가 대답했어요.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어요. 어디서든 아픈 사람은 도와야 해요. 그게 인류애잖아요. 며칠 후 뉴스에서 안타나나리보 공항에 한국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태극기가 그려진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상자들이 내려졌어요. 진단키트, 방호복, 의료장비.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11년 전에 쫓아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이 아니라 약을 들고요. 땅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목숨을 살리러 온 거예요.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적이었던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증오했던 나라에 감사하게 될 수도 있구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한국 의료진이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한 후 상황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물자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마다가스카르 최초의 감염병 전문 진단 연구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재훈 의사와 함께 수도로 갔어요. 한국 의료진을 돕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짐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구소 건설 현장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한국 의료진 중에 박준호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죠. 코이카에서 파견된 분이었습니다. 박준호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앙드리아나 씨, 프랑스어 하시죠? 통역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통역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마다가스카르 보건당국 사이에서 소통을 도왔어요.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연구소 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처음 경험했어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모든 게 천천히 모라모라 진행되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연구소의 골격이 완성됐습니다. 어느 날 밤 박준호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한국에 뭘 해준 적도 없잖아요. 오히려 쫓아냈잖아요. 박준호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정치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생명의 문제예요. 아픈 사람 앞에서 과거를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2008년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구나. 일방적으로 우리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도 나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구소가 완공되던 날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보건부 장관과 한국 대사가 참석했어요. 테이프 커팅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죠. 저도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연구소가 가동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200건에 불과하던 검사 역량이 수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숨어있던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됐어요. 체계적인 방역이 가능해졌죠. 뉴스에서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세운 연구소 덕분에 마다가스카르가 코로나와 싸울 수 있게 됐다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1년 전에 한국을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줬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야.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사라니요. 11년 전에는 악마라고 불렀잖아요. 세상은 정말 변하는 거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영원한 건 없구나.
적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증오가 감사로 바뀔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형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형, 세상이 많이 변했어. 형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사진 속 형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준공 기념식이 열린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었어요. 200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그 사람. 한국 기업을 쫓아내고 반한 감정을 주도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온 거지? 또 무슨 정치적 쇼를 하려는 건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습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준 진정한 친구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친구라고 부르다니. 11년 전에 한국은 침략자고 도둑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요. 대통령이 계속했어요. 과거에 우리 사이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우정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정치적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행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대통령이 한국에 사과하고 감사한다. 이건 큰 뉴스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위를 이끈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라조엘리나는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형의 죽음도 어찌 보면 저 사람의 정치적 야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 사람은 변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의 눈물을 믿어도 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 일행이 연구소를 둘러봤어요. 저도 안내를 도왔습니다. 대통령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이 이재훈 의사의 제자라면서요. 대단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돕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어요. 이 사람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방영됐어요.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대통령이 한국에 감사했다. 한국은 우리의 친구다.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이 정말 바뀌는구나. 한국은 침략자에서 구원자가 됐고 반한 대통령은 친한 대통령이 됐어. 세상에 영원한 적은 없는 거구나. 하지만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돌아오지 않아요. 대통령이 눈물을 흘려도 한국이 연구소를 지어줘도 형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였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진료소에서 일하다가 잠깐 쉴 때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였는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어 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이재훈 의사와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몇 마디 배웠거든요. 2022년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교의 세종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도양 섬나라 최초의 한국어 교육기관이었어요. 뉴스에서 보도됐는데 수강생 모집 공고가 나가자마자 지원자가 폭주했다고 했습니다. 정원에 7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렸대요. 저도 지원했습니다. 30살이 넘어서 학생이 되는 거였죠. 쑥스러웠지만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면 이재훈 의사와 더 깊이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20대였죠.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김서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밝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영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썼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습니다. 한글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알파벳과 완전히 다른 체계였거든요. 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논리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라니아를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반이었어요. 25살의 대학생이었죠. 눈이 크고 웃음이 예쁜 여자였습니다. 라니아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고 했어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너무 좋았대요. 저와 라니아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같이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서로 발음을 교정해주고 단어를 외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화를 따라했죠. 라니아가 웃으면 저도 웃게 됐어요. 라니아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왜 한국어 배워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를 살려준 사람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싶어서요. 라니아가 눈을 빛냈어요. 와, 로맨틱하다. 무슨 사연인데요? 저는 이재훈 의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죽어가던 저를 살려준 이야기, 의료보조원이 된 이야기, 형을 잃은 이야기까지. 라니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는 걸 느꼈습니다. 30살이 넘어서 처음 찾아온 사랑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러 와서 사랑을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종학당에 다닌 지 1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이번에는 심각했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고 숨을 제대로 못 쉬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마을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기여서 길이 끊겨 있었거든요. 차로 4시간 거리가 하루가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재훈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심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이 끊겨서 약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재훈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드론을 쓰자. 한국 드론 회사에서 메디컬 드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 거기 연락해 볼게. 드론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드론으로 약을 보낼 수 있어요. 이재훈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술이야. 산이든 강이든 날아서 넘어가니까 길이 끊겨도 상관없어. 1시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날아왔어요.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비행체가 마을에 착륙했습니다. 드론 안에는 심장약과 응급처치 도구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약을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헐떡이고 계셨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버지, 약 가져왔어요. 제가 아버지의 입에 약을 넣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힘없는 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온 약이에요. 드론으로 날아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국이야. 약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숨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죠.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앙드리아나.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며칠 후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저는 떠나기 전에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요. 아버지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앙드리아나, 잠깐.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셨죠. 한참 만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약 한국에서 온 거라고 했지. 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의 고마움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아버지의 몸이 뻣뻣했지만 조금 후에 아버지도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15년간의 단절이, 오해가, 분노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한 후, 저는 형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섰을 때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 나야 앙드리아나. 결국 그렇게 시작했어요. 형, 많은 일이 있었어.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 나는 한국을 미워했어. 형의 원수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이 내 목숨을 살렸어. 이재훈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스르륵 소리를 냈어요. 마치 형이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형을 죽인 나라 사람에게 빚지다니.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냈어.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좋은 일을 하더라고. 사람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치료하고. 결국 나도 마음이 바뀌었어. 저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풀이 무성했어요. 오래 돌보지 못한 티가 났죠. 형, 나 이제 한국어 배우고 있어. 세종학당이라는 데서. 거기서 좋은 사람도 만났어. 라니아라고 예쁜 여자야. 형이 살아있었으면 놀렸을 텐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33살의 형. 변호사가 됐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조카를 안아볼 수 있었을까요? 형, 나 한 가지 결심했어.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용서하기로 했어. 아니, 용서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 그냥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어려운 결심이었어요. 15년간 품어온 증오를 내려놓는 거였으니까요. 형이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생각해봤어. 형은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잖아. 형은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했잖아. 가난한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길 원했잖아. 내가 한국을 미워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형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형, 미안해.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나 이제 앞으로 나아갈게. 형 몫까지 열심히 살게.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 하면서 살게. 저는 무덤 주변에 풀을 뽑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다음에는 꽃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재훈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여기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재훈 의사가 대답했어요. 그분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형님께. 이재훈 의사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어요. 한국식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형의 죽음을,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거구나. 형, 이 사람이 이재훈 의사 선생님이야. 저는 형에게 소개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형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무덤을 다녀온 후 저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15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죠. 며칠 후 이재훈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앙드리아나 씨,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요. 진료소에 낯선 한국인이 와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드론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정민수 씨가 말했어요. 앙드리아나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훈 의사 선생님한테서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별것 아닌데요. 그냥 돕고 있을 뿐이에요. 정민수 씨가 웃었어요. 겸손하시네요. 사실 제가 제안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안이라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마다가스카르의 메디컬 드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오지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시스템이요. 그런데 현지 사정을 아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앙드리아나 씨가 딱이에요. 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의료 보조원인데요.
정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앙드리아나 씨는 이 땅을 알아요. 사람들을 알아요. 의료 현장을 알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술은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재훈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앙드리아나 씨, 좋은 기회예요. 한국에 가서 연수받고 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한국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형을 죽인 나라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이재훈 의사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드론 기술을 만든 나라. K-파프과 드라마를 만든 나라. 직접 가서 보고 싶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라니아와 상의했어요. 라니아가 말했죠. 오빠 가봐요. 좋은 기회잖아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가라, 앙드리아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제는 막지 않을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드론 기술을 배우기로요. 그리고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을 돕기로요. 출발 전날 밤 형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형, 나 한국에 가. 이상하지. 형을 죽인 나라에 가다니. 하지만 형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나 거기서 많이 배워올게. 그리고 돌아와서 형 목까지 좋은 일 할게. 사진 속 형이 웃고 있었습니다.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항은 처음 봤거든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안내방송이 여러 언어로 울려 퍼지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정민수 씨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해요, 앙드리아나 씨. 한국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어디서든 들리는 음악 소리. 마다가스카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 나라가 한때 가난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민수 씨가 설명해줬어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마다가스카르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앙드리아나 씨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연수 프로그램은 빡빡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론 기술을 배웠어요. 비행 원리, 프로그래밍, 정비 방법, 운영 시스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 생각을 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서울 구경을 다녔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어봤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김치를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 날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K-파프 월드 페스티벌에 갔습니다. 정민수 씨가 표를 구해줬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K-파프 춤을 췄어요. 마다가스카르 팀도 있었습니다. 오메가 에브라는 팀이었어요. 2019년 대회에서 우정상을 받은 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 멀리 인도양 섬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인정해준 한국을 사랑합니다.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꿈이 된 걸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됐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뭔가 더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문화의 힘, 소프트 파워라고 하던가요? 연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드론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요. 이 나라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문제도 많았죠.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지려고요.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설레었어요. 배운 것을 적용해 보고 싶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랄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날라마장가 마을에서 이재훈 의사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15년 전에 한국인을 쫓아내려고 돌을 던지던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한국인 동상을 세운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씩 보탰어요. 무당장로 라코토아리소와도 기부했대요. 한때 이재훈 의사를 경계하던 바로 그 장로요. 동상 제막식 날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왔고 언론도 취재하러 왔죠. 이재훈 의사가 동상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건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표로 나선 장로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제 손자도 이웃집 아이도 마을의 수많은 사람도요. 이건 우리의 감사입니다. 동상의 천이 벗겨졌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이재훈 의사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청진기를 들고 환자를 진료하는 자세였습니다. 눈이 따뜻해 보였어요. 실물과 닮았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재훈 의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한국인을 쫓아내려던 나라에서 한국인 동상이 세워지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배운 한국어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앙드리아나입니다. 15년 전에 저는 이재훈 선생님을 미워했습니다.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바꿔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앙드리아나 씨. 당신이야말로 제 자랑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동상 앞에 혼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동상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형, 봤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적이 친구가 됐어. 증오가 사랑이 됐어. 형이 살아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앙드리아나. 계속 그렇게 살아. 동상 제막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드론 회사를 세웠습니다. 정민수 씨와 합작이었어요. 회사 이름은 라베드론이라고 지었습니다. 형의 이름을 딴 거였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드론 3대와 직원 5명. 사무실도 허름한 창고를 개조한 거였죠. 하지만 꿈은 컸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의료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첫 배달은 잊을 수 없습니다. 오지 마을에 뱀에 물린 환자가 있었어요. 해독제가 급히 필요했죠. 차로는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지만 드론은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환자는 살았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어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건부와 계약을 맺었어요. 공식적으로 의료 드론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죠.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요. 드론이 날아갈 때마다 희망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로 초대했습니다. 아니, 마다가스카르에는 청와대가 없죠. 대통령궁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앙드리아나 씨,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마다가스카르의 자랑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재훈 선생님, 정민수 대표님, 그리고 저를 도와준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이런 열매를 맺는군요. 앞으로도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대통령궁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15년 전에 형이 이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었죠. 한국을 쫓아내라고 외쳤었어요. 지금 저는 같은 건물에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회사의 대표로서요.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형, 내가 시위하던 그 자리에서 나는 대통령과 악수했어.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지.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드론 수가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고 서비스 지역도 확대됐어요. 더 이상 길이 막혀서 죽는 환자가 없도록.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라니아와 결혼도 했어요. 세종학당에서 만난 그 여자. 결혼식에 이재훈 의사가 주례를 섰습니다. 한국식 주례였죠. 어색했지만 의미 있었어요. 신혼여행은 한국으로 갔습니다. 라니아가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서울, 부산, 제주도. 함께 돌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2025년 한-마다가스카르 수교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대표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연설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재훈 의사가 설득했어요. 앙드리아나 씨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사장은 안타나나리보의 큰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시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무대에 오르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드리아나 라자피망가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저는 한국을 증오했습니다. 2009년 시위에서 형을 잃었거든요. 저는 한국이 형을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미워하겠다고 맹세했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은 이상한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죽어가다가 한국 의사에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재훈 선생님이었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형을 죽인 나라 사람에게 빚지다니요. 저는 이재훈 의사를 찾았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재훈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미워해도 계속 좋은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목숨을 살리고 희망을 주셨죠. 결국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의료를 주었습니다. 코로나 때 연구소를 지어줬고 진단키트를 보내줬어요. 한국은 저에게 기술을 주었습니다. 드론으로 오지에 약을 배달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한국은 저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청년이 회사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은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줬습니다. 증오를 내려놓는 법을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법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제 형 라벤은 21살에 죽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죠. 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의 꿈은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저는 형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형, 우리는 결국 친구가 됐어. 한국과 마다가스카르는 친구가 됐어. 형이 바랐던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존엄하게 사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두 나라 사이에는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인도양이요. 하지만 바다는 가르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약속합니다. 인도양을 건너 두 나라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겠다고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라니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너무 멋있었어. 저는 라니아를 안았어요. 이재훈 의사도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앙드리아나 씨. 형님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인도양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형, 들었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지. 형이 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형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태극기와 마다가스카르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인도양의 약속. 그 약속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